1923년 뮌헨. 히틀러는 무명의 정치 선동가였습니다. 추종자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해 11월, 그는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미래가 어두운 삼류 정치가였던 것입니다. 불과 10년 후인 1933년, 그는 독일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1932년 노벰버 베를린 외곽의 어두운 저택. 독일 최대 기업의 CEO 20여 명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초대장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오직 정장 착용이라는 드레스 코드만 적혀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방에서 나올 때 그들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분명 없었던 것이 생긴 것입니다. 안에는 수백만 마르크가 들어있었죠. 그날 밤 이후 히틀러의 선거 자금은 3배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히틀러라는 괴물은 잘 알고 있지만 그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은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1932년 11월 20일 오후 8시, 헤르만 괴링의 저택. 문이 닫힙니다. 안에는 산업계의 거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으로는 독일 최대 철광회사 회장 크루프, 자동차 부품 제국의 창업자 보쉬, 그리고 세계 최대 화학기업의 대표인 IG 파르벤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차 안에, 공장 안에, 그리고 약통 속에 말이죠. 그날 밤 히틀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여러분의 공장은 국유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몰수될 것입니다. 오직 저만이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만히 듣기만 했죠.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그들은 수표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죠. 그런데 왜 히틀러를 선택했을까요? 왜 히틀러에게 돈을 주었을까요? 1932년의 독일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600만 명의 실업자, 거리에는 굶주린 시민들, 그리고 매달 지지율이 오르는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산업가들은 소련에서 공장이 압류되고 엘리트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보았기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말은 꽤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들의 구원자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노동자들의 표를 얻겠습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막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사업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이 무식한 전직 하사를 우리가 뒤에서 조정하면 된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돈이 정치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던 것입니다. 돈이 유입되자 나치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32년 초에 나치당 사무실은 월세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32년 말 선전 포스터가 전국을 뒤덮었고 히틀러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장악했으며 갈색 셔츠를 입은 돌격대 SA가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IG 파르벤은 수백만 마르크를 당에 쏟아부었습니다. 크루프는 돌격대 트레이닝장을 위해 공장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은행들은 나치의 수상한 거래를 못 본 척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돈을 오직 한 가지에만 사용했습니다. 바로 선거, 그리고 또 선거였습니다. 아무도 그 대가가 어떠할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1933년 1월 30일 오전 11시, 히틀러는 총리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 저택에서 수표에 서명했던 사람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돈의 흔적은 독일을 넘어 미국 디트로이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 히틀러의 집무실 벽에는 단 하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독일인도 나치 동료도 아닌 바로 헨리 포드 초상화였습니다. 히틀러는 자서전 마이투쟁에서 포드를 직접 칭송했고 미국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를 이름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포드는 반유대인 신문을 발행했고 그 내용은 나치 선전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자금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역사적 논쟁거리로 남아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히틀러는 포드를 동지라고 불렀고 포드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총리가 된 후 처음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산당을 해산했고 노동조합을 금지했으며 공장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후원자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1934년 히틀러는 슬쩍 요청했습니다. 탱크, 대포, 전투기 같은 군수품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들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숙이 발을 들이놨기 때문입니다. 1936년 그것은 더 이상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939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노동자 대신 강제수용소 포로들이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공짜 노동력이었죠. 산업가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공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들은 괴물을 조종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괴물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돈이 되었기 때문에 조종당하는 것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했고 마침내 히틀러가 죽고 종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택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원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프리트 크루프는 전범 재판에 서서 1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후 미국은 그를 석방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냉전 시대에 독일의 인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IG 파르벤은 해체되었지만 그 구성 기업들은 지금도 살아남아 독일의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름인 바이에르, BASF, 회스트로 말이죠. 다임러 벤츠는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전후 독일 경제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부상은 단순히 한 인간의 광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침묵과 무관심 그리고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역사적 청산은 가능할까요? 만약 그들이 히틀러에게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